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배나TV입니다. 2019년에도 사단법인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배나TV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신청도 꼭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배나무 이사회 오늘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그 최인택 국제전문기자, 중앙일보 국제전문 저널리스트께서 나오셨고요. 우리 또 김길선 기자님. 저는 사실 김길선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더 좋은데 영원히 또 기자로 불리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 17년 기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오늘 우리 뭐 최인택 또 국제 전문가, 국제 전문 기자님 그리고 김길선 선생님 모신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지금 한창 그 합의문 도출을 위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는 시점에는 이미 합의문이 나와 있으실 텐데요. 이 긴박한 순간에 한번 저희가 북미 관계가 어떻게 또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장원재 대표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먼저 그 뭐 역사적인 만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북미 정상이 사실 마주 앉는다는 거, 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역사적인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이렇게 뭐 저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여기서 단독 회의 또 확대 정상회의 여러 일정들을 대부분 이곳에서 소화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 그 최인택 전문 기자님, 국제 문제에 워낙 뭐 해박하시고 이러신데, 한마디로 이번 그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 어떤 의미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뭐 역사적이라는 표현에 뭐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 역사적이라는 평가를 그 입에 이제 달고 다니시는 분도 많은데,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분명히 그 옛날에 6.25 전쟁 때 대한민국과 더불어 북한과 싸웠던 미국이 지금 그 북한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면서 비핵화 또는 이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따라서 유엔이 가한 국제 제재를 해제하자고 요구하는 이제 북한과 서로 이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뭔가 이제 돌파구를 만드는 것도 처음이 아니고 이제 두 번이기 때문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떤 그 평화와 안정으로 이르는 긴 길에서 다가섰다, 뭐 다가서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도 그 긴 길에서 두 번째 만남이라는 건 분명하죠. 이 길이 결코 뭐 간단하게 단판으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간단한 단판이 없어서 지금 70년간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뭐 서로 정상 간 손을 안 잡고 포옹을 안 해서 된 게 아니고, 보다 길고 그 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조금 더 이제 그 두 번째로 만나서 두 번째 뭐 합의문을 내고 그리고 앞으로의 갈 길을 두 번째로 천명하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그 앞으로의 여정에서의 첫 번째 또 두 번째 스텝,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일선 선생님은 뭐 북한 체제에서도 오랫동안 그 내부의 작동 원리라든가 또 이런 뭐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워낙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그 체제의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대한민국으로 오셨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북미 간의 어떤 만남, 정상 간의 만남 좀 보시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젠 그것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북미 관계라는 게 핵이라는 매개체가 없었으면 시작도 안 되는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94년도 정부 간에 회담을 했어요. 미국 네. 정부하고 북한 정권하고 정부 간 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네바 합의라는 네. 아주 진부한 합의문을 내놨어요. 그 내가 어제 그 한번 쭉 읽어봤는데 싱가포르의 그 합의문이라고 봐야 되겠는지 성명문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하고는 대비도 안 될 정도로 지난해는 뭐 급이. 4개항 정도의 짧은 거였고. 이건 네. 아주 급이 높더라고요. 네. 그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까지 다 맞습니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실행이 안 됐어요. 안 되니까 그다음에 육자로 나가자 국제 문제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렇죠. 육자 유관국들이 해서 육자회담 3년 몇 개월인가 쭉 했는데 거기에 뭐 9.19 성명이 뭐 몇 개 나왔는데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건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야 정상끼리 만나서 한번 쫙보자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나는 이 진짜의 싱가포르 회담도 그렇고 지금 회담도 그렇고 제일 제가 그 길밖에 못 가겠구나 하는 생각하는 게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태산명동 무설필이라고. 네. 또 그 꼴이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전에 다 나왔어요. 북한과 관련한 다자 이자 회담에서 올려놓을 수 있는 의전을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볼 때는 이번 회담 그냥 만났다. 그 외에 뭐라고 말할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미국 적대국 두 적대국의 미국 대통령 김정은이가 뭔가 문제 풀어보자고 2번 만났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나온 거 없지 않습니까? 네. 비핵화 부분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우리 김일선 기자님은 좀 강한 입장이시죠, 그죠? 북한의 내가 비핵화. 강한 게 아니고요. 북한 핵은 김정은이가 없앨 수 있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자기 아버지가 개척하고 네. 김정일 때 300만을 굶겨 죽이면서 계속 미국을 쏘기면서 육자를 쏘기면서 네. 여기까지 지키고 다듬어고 핵실험을 6차례인가 연달아면서 해놓은 거예요. 네. 그걸 야 내가 너한테 물려준 건 이거다 하고 물려준 거예요. 이거는 김정은이가 어느 날 아침 선두를 없앨게 이렇게 하는 그걸 훨씬 넘어선 네. 선대 수령들이 준 저체제 혁명 유산이에요. 그래서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김정은이가 아프다 해서 할 수도 없는 게 북한 핵 문제예요.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장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회담 네. 북미 정상회담 쭉 지켜보셨을 텐데 좀 어떤 점이 좀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두 분 말씀 다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최 기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제 라운드라는 말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이게 권투 1라운드, 2라운드 하면 그렇죠. 감이 좀 오죠. 네. 우루과이 라운드 하면 감이 안 옵니다. 네. 이 라운드라는 거는 그날 승부를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라운드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노이 회담이 미국 2라운드다. 아, 이 2라운드에서 승부가 결정되거나 뭔가 결정적인 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이미 3차 회담, 4차 회담을 계속 암시하는 듯한 네. 발언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이번 회담에서 뭔가 큰 틀의 타결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북한과 미국 이 회담 문제가 풀릴 수 없는 게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 하는 문제인데 미국은 핵무기 폐기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고 북한은 먼저 지원하는 걸 보고 핵무기 폐기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누가 먼저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서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당장 핵무기 개발비 그리고 고난의 행군 때 수많은 인명이 뭐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네. 누가 봐도 그거를 상응하는 현금이 즉각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핵무기 포기 못할 거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북한 핵무기를 미국이 주문해서 만들었습니까? 국제사회가 아니죠. 만들어달라고 아니죠. 주문한 거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원인 제공을 북한이 했어요. 네. 북한이 해체해야 돼요. 누가 주문한 것도 아니에요. 네. 제절로 만들어 놓고 저렇게 지구서 지금 협박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건 분명히 봐야 돼요. 그거 가지고 이거는 달기먼지나 아리먼지나 문제도 아니에요. 협상 국면에 지금 상황을 협상할 저는 때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협상할 때도 네. 진짜 책임 있는 사람은 그걸 항상 지적질해야 돼요. 북한에다 대고. 내가 주문했니? 이렇게. 왜 거기다 뒀네요? 북한이 사실 핵 문제 역사를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이 처음에 위반한 거 맞죠? 네. 국제사회의 어떤 그 비핵 그렇죠. 통제 체제,
핵 통제 체제를 벗어나서 룰 위반이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이랬는데 역시 그 어떤 고도의 은폐 전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를 했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사실 다른 시각일 수가 있는데 핵이라는 게 또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갖게 되면 확보를 하게 되면 그 핵이라는 거에 어떤 그 고유 어떤 위력이랄까 정치적인 또 이런 의미랄까 이런 네. 것 때문에 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확보하게 되면 또 그 자체에 따르는 힘을 얻게 되고 그 핵을 가지고 이제는 협상 테이블의 상대를 그렇죠. 앉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인택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비핵화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네. 핵무기를 소지하거나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네.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관련된 이제 물품을 내놓은 사례는 딱 두 개죠. 남아공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남아공은 어떤 뭐 다 그 핵을 포함한 그리고 인종차별 등등해서 다양한 국제사회 제재에서 풀려나서 정상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 뭐 핵을 가지는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핵을 이제 포기하고 핵 사찰을 했더니만은 동물은 지하에다가 묻어놓고 뭐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숨겨뒀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거 핵을 포기하고 우리는 이제 사찰을 받겠다고까지 만약에 북한이 하더라도 이것을 찾고 검증하고 하는 이 시간 방법 이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고도로 지하 갱도로 모든 시설이 내려가 있는 네. 나라지 않습니까? 평양만 해도 주요 시설이 전부 다 지하로 가 있다는 그런 이제 뭐 지금 관측들이 있고 심지어 베트남 전쟁 동안에 북한이 공군만 87명의 조종사만 파견한 게 아니고 네. 그 반항공부대 그러니까 대공부대에다가 네. 공병부대까지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공병부대는 가서 뭐 했느냐? 네. 우리가 아는 뭐 전투 공병에서 다 부교를 놓고 이런 전투가 아니고 수도인 당시 북베트남의 수도 지금의 수도인 하노이의 거대한 하노이의 지하 시설물을 파서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그 권력의 핵심이죠. 네. 그리고 국방부 시설을 지하화했다는 그런 이제 그 첩보까지 당시에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북한이 고도로 지하로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다양한 뭐 곳에서 정보 소식통들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 들리는 정보를 종합하면은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그 지난번 첫 번째 날 전후를 내 가지고 네, 지난해 6월 많은 시설을 네. 그리고 장비를 물자를 어디론가 자꾸 지하로 갔다는 거죠. 근데 이 지하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요리로 가서 사라졌다. 네. 위성이라든지 뭐 어떤 다양하게 이제 관측을 했다면 그럼 그쪽으로 간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사라졌어요. 지도로. 이게 몇백 킬로입니다. 근데 한 며칠 뒤에 아니면 뭐 몇 시간 뒤에 이쪽으로 관련되는 이제 운반 수단이 나오더라는 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지하에서 어떠한 시설이 있고 어디로 연결이 돼 있고 북한이 이제 철도라든지 고속도로가 굉장히 좀 열악한데 네. 지하에는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지하와 지상의 시설에서 투자를 할 때 어떤 뭐 비대칭적으로 해서 지하에는 굉장한 이제 시설이 있고 거기에다 숨겨놨다 그러면은 사찰단이 가서 찾을 수가 없죠. 네. 뭐 단순하게 숲속에 숨겨놔도 이게 이제 뭐 바닷가에서 바늘 찾듯이 힘든데 지하 시설물에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북한의 핵 시설을 뭐 찾아서 뭐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능할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제로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북한 자체가 그런 상황이고 리비아의 경우는 네. 핵을 포기했던 받아보니까 별로 물건이 없어요. 그걸로 핵을 개발할 수도 없는 초기의 시도라든 그런 물건이라 시도에서 북한이 이제 그 초기 시도하던 물건을 내놨던 리비아의 카다피가 나중에 이제 민중혁명으로 축출돼 버리죠. 뭐 축출되고 길거리에서 전 세계가 중계하는 가운데 뭐 10대 소년이 쏜 총에 이제 두부 관통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한 몇 시간 뒤에 숨져서 인근에 있는 푸죽간
냉장고에 네. 거기에 누워 있는 사진이 전 세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봐라, 핵을 포기하니까 저런 일이 생긴다고 북한에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제 단단히 옥죄인 그런 이제 정황들이 있죠. 그런데 과연 그게 리비아는 핵을 가진 적도 없어요. 더 이상 뭐 개발해 보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실제 핵 실험을 했던 북한에서 그 지금 뭐 탄두가 뭐 수십 발 뭐 100발 이상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찾고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한다는 게 과연 간단한 시일 내로 될 것이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북한이 지금 요구하는 건 제재 해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재를 해제하려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거는 핵 포기를 하라, 핵 폐기를 하라는 건데 그게 됐다는 검증할 때까지 얼마만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이 바라는 그 제재 완화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할 때 제재 핵 폐기를 선언만 하면 주겠다. 네. 핵 폐기는 수십 번도 더 북한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비핵화는 뭐 자기네들 얘기하니까. 유언에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언제 검증해서 뭐 폐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시기까지 기다리려면은 이 제재 완화가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죠.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누르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제재 때문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심지어 평양 중심의 북한 중심부에서 돌아가는 그 경제를 돌리는 자금도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외화를 부지런히 얻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에서 물자를 사들여와야지 체제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층만이라도. 근데 그걸 지금 같은 제재가 당장 풀리지 않는다면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최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 비핵화 합의가 돼서 그 이행을 위해서 실제로 북한이 그걸 받아들인다 그래도 핵시설까지는 모르겠는데 시설이야 뭐 노출돼 있거나 꽤 규모가 있으니까 핵 물질이나 핵 무기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은폐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길 선생님 어떻습니까? 북에 계실 때 특히 뭐 자연과학원 이쪽을 많이 속속들이 아시니까 북한의 시설, 핵 관련한 특히 시설들 그건 영변이 집중돼 있고 모든 지하 시설이 진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구축이 돼 있습니까? 북한은요 6.25 전쟁 이후부터 땅을 봤어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도 이제 말씀드린 그 말씀이 맞아요. 거기서 그 북베트남 군이 굴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베트공도 사실 땅 파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거긴데 거기를 도와줄 정도라면 북한이 정말 거기서 배워갔어요. 북한이 가서 배워간 처음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북한도요 이 토지를 보면 땅을 뚫을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뚫을 수 없는 지역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다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이 유관국들이. 그러니까 그 확률이 짚을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다 있긴 있죠. 근데 이 북한이 하도 땅 뚫고 그 뚫고 검열하고 또 자꾸 못 살게 보니까 우리 국방과학원 뒤에도 다 땅굴이에요. 이보시오. 수류탄도 못 막아요. 너무 걸써 해놔가지고. 근데 그 해놨다 하면 벌써 전쟁 준비 완성했다고 돼 있어요. 100%를 보면 40%를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거짓 보고가 많아서. 그러나 이제 핵, 미사일 기지, 그 다음에 중요한 이런 거는 철저히 거두었죠. 문서고 같은 건. 강동에 가면 산 하나가 통째로 군데 그건 뭐는가 그러니까 문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 문서가. 문서고는 진짜 문서가 있는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암호명이 문서고고 주요 당과 뭐 공무원 그런 이제 군사 기관이 들어가는 장소인데 땅굴인데 그 이름을 문서 보관소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문서 보관소예요. 진짜 문서를 보관한다고요? 북한은 뭐 다 굴이에요. 문제는 그 굴이 얼마나 견고한가 그걸 봐야지. 없어요. 입구 뭐 직접 이제 보셨으니까 그런데 입구는 뭐 찾기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정도입니까? 이게 나는 미국 사람들이 돼서 살았어요. 그 입구에서 물 나온대요. 공기 순환하면서 그 제일 딱 발견된대요. 무슨 저 수증기가 나올 수 저 온도가 좀 높은 뭐가 열기가 나오거나 근데 이럴 수 내가 있나요? 만났을 때
그 인민대학습당 있는데 김일성 네. 광장 딱 뒤에 거기에 굴이 있는가 이렇게 단도입적으로 굴이 물어보거든. 있는가? 네, 그 우리 집 앞이에요. 어. 근데 나는 굴이 있는지 진짜 94년도까지 몰랐어요. 네. 2차 핵위기 때 우리 인민방고 딱 옆에서 살았으니까 멍땅 깨어서 온방 그 통과에서 나오는 시뮬레이션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거기 다 들어가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봐 봤죠. 우리 아파트 단지 사람들만 딱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게 다 굴이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면 김일성 광장 인민대학습당이면 사실 대동강 네, 옆인데요. 네, 그죠? 그 밑인데 핵심 지역이죠. 거기는 땅이 굳은가 봐요. 근데 그렇게 굴잘 뚫는데도 대동강 밑으로는 못 뚫었어요. 아직. 대동강 밑은 통과 못했어요. 네. 숱한 군대들이 죽었는데도 그건 아직 못한 걸로. 입구는 어느 정도인가요? 입구가 아주 작나요? 아니면은? 커요. 입구가 크고. 커요. 그걸로 그 시가전 벌릴 수 있는 윤전 무기들도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입구는 어떻게 위장을 합니까? 나뭇가지 덮어놓는 수준은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 보면은 뭘 덮어놓든지 안 보이게 할 거 근데 아닙니까? 이게 묘한 게요. 그때 그 계속 파내면서 들킨 것 같아요. 위성에. 근데 우리가 들어갈 때는 그 입구로 안 들어가고요. 그 승리역이 있어요. 김일성 광장 옆에 네. 지하철역. 네, 승리역. 그 승리역이 원래 구승리역이 있고 신승리역이 있어요. 구승리역으로 우리 대학 다닐 땐 다녔는데 구경 그거 폐지하고 신승리역으로 다니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때 들어갈 때 구승리역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입구를 그쪽으로 바꾼 모양이군요. 그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나온 게 저 산 하나 넘어서 중앙여명 앞에 시당 그쪽으로 나왔어요. 얼방 걸어가지고. 곳까지 다 뚫려 있다는 얘기죠. 그 손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뚫을 수 있는 그 면적과 지혜를 가진 데가 드물어요. 그래서 북한의 군수공장들, 주요 공장들이 다 산간 지역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참 비핵화 합의 뭐 여러 가지 이행이 있어도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은폐하겠다 이러면 그 갱도화돼 있고 또 지하화돼 있는 이 부분에서 찾아내고 검증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른 방법도 있어요. 네. 발견하고 그걸 들어가면 다 밀폐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그건 개봉 못하게. 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그 갱도라든지 뭐 지하 시설이 한두 개겠습니까? 북한 전역에? 많죠. 그러니까요. 많아요. 많은데 쓰지 못할 게 60%예요.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고도 이제 약간 좀 뭐 과장되게 하고 과장되게 그리고 하고. 갱도라는 게 저희도 뭐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전쟁 비상 뭐 방공호나 대피호 이런 거 뭐 곳곳에 있기는 하지만 그거 유지하는 게 사실 진짜 유지가 제대로 힘든 거예요. 습기 없게 또 뭐 전기도 들어가고 공기도 환기가 되고 유사시 또 어떤 뭐 화생방이나 이런 거에 또 방어가 되게 이렇게 유지한다는 건 참 그 핵개발보다 어려운 것 돈이 더 같습니다. 들 수 있어요. 예. 그 유지하는 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이 비핵화할 의지가 정말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럴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이 아까 우리 장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는 뭐 선대부터의 유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북한이 비핵화 이번에는 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잘 활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국면을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런 부분을 이제 남북 관계의 어떤 진전 이런 쪽으로 좀 연결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비핵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앞으로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풀려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트럼프가 정말 이 북미 간의 합의를 통해서 북한을 뭐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고 뭐 이렇다고 또 치켜 세우면서 김정은을 이렇게 띄워주는데 전망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지금 뭐 트럼프 상황에서 네. 미국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북한을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하고 비핵화를 위한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는 어렵죠. 네. 그건 이제 미국 유권자, 미국 의회 이런 것에 이제 뭐 견제가 있을 수 있고 미국의 다양한 이견을 다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비용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미국은 필요한 비용을 다 한국에다 부담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북한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국제 제재, 그 유엔 제재를 이제 좀 완화해 달라. 이 문제에서 돌파구가 생길 수는 있죠. 대신에 이제 그게 우리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아마 유엔이라는 데서 유엔이라든지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남북 경제 협력은 비핵화를 향한 길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우리 국내에서 어떤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은 더욱더 이제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북한은 지금 보면은 그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죠. 지금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이 시기에 북한에서 해외에 팔아서 외화를 벌고 그 번 돈으로 국내에서 필요한 의약품이라든지 식량을 구입할 그 정도로 이제 그 재정적으로 탄탄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 파는 거는 지금 세계 최대의 그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도 석유 가지고도 저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외화 가동률이 높은 쿠바 방식이죠. 관광. 지금 보면은 원산 갈마지구, 관광지구에서 몇 년 전부터 청년 돌격대와 군대를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여기서 외국인 전용으로 푹 쉬시라.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리고 외화를 떨어뜨리라. 여기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쿠바 같으면은 지금 보면은 관광으로 한 30억 달러를 매년 벌고 있고요. 그리고 쿠바를 탈출한 옛날 이제 공산혁명에 그 반대해서 탈출했던 사람들이 미국 같은 데서 유럽 같은 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애미로 건너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양반들이 보내주는 외화 송금이 35억 달러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온 서방 자본주의 사회의 관광객이 벌어주는 30억 달러, 그리고 출국한 사람들이 보내는 35억 달러가 이 돈이 쿠바를 먹여 살리고, 쿠바가 지금 1인당 GDP가 IMF 통계로 명목지수로 2017년 기준에 한 7천, 8천쯤 돼요. 중남미에서는 비교적 밥을 먹고 사는데 이게 그런데 또 이제 그건 전체 벌어들인 돈을 국민 숫자로 나눈 거라 국민들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발전한 게 이 두 가지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할 수 있는 거는 관광을 개발해서 돈을 들이자. 그래서 금강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개성공단은 이제 시범적으로 하나 열어둔 생산 기지니까 계속하자 그럴 거고, 거기에 보태서 원산 갈마지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투자 같은 걸 받으면서 어떤 이행 단계로서는 예외를 인정받는다든지 하면서 거기서 이제 외화를 빨아들이는 진공 조작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북한이 정말 관광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원산에 이제 갈마 해양 리조트, 원산 갈마 해양 리조트 그것도 보면 이번에 그 김정은이 27, 28일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1일 이제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는 일정, 이렇게 이제 외교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다 우리 당간부들 쟁쟁한 사람들이 다 수행했는데 한 사람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정남 노동당 강원도당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갈마 해양 리조트 이거를 좀 개발하기 위한 어떤 책임자니까. 그래서 간간히 이 사람들이 또 공교롭게도 베트남 최고의 휴양 관광지인 하롱베이를 갔어요. 유람선 타고 현성월도 끼어 있고 이런데, 이게 그거랑 직접 연관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옛날 교과서로 공부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텐데, 원산은 이전에 한경남도인데 지금 행정구역 개편으로 북한에 속한,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강원도 소속이죠. 그래서 강원도당 위원장은 바로 그 지역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고, 북한에 있는 수많은 그
도당 위원장 중에서 유독 그 이번에 따라갔다는 점에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라. 그리고 보고 와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하롱베이는 말씀 맞다나 베트남에서 북부에서는 최고의 관광지죠. 네. 거기 한번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수도 하노이에서 자동차로 한 2-3시간 정도 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최고의 물류기지인 하이퐁항이 있죠. 네. 이 두 군데를 북한 관료들이 이제 살피고 있는 건데 네. 이를 통해서 어떤 그 경제를 좀 개방하고 외국 관광객을 모집하는 그걸 이제 북한의 어떤 외화벌이원으로 네. 새롭게 이번에 좀 키워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우리 측 판단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원산이 김정은 위원장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정부 김정은의 고향으로 네, 김정은의. 보죠. 네, 네. 지금 파악하고 있죠. 네. 근데 물론 북한에서는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왜 원산에 저렇게 네. 에? 김정은이 저렇게 집착하고 거기다 뭘 좋은 걸 많이 지으려고 그럴까? 그렇죠. 궁금은 하겠죠. 왜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보기관 쪽에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고영이와 그 죽은 김정일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아버지죠. 두 사람이 이제 그 살기 시작하니까 김일성 주석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뭐 나이도 어리고 제일교포 출신이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몰래 거기 특각 그러니까 거기 별장을 지어놓고 원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김정은이 태어나고 형님도 태어나고 하면서 김정은이 어려서 거기서 자라다가 스위스 베른으로 유학을 갔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정보기관은 파악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 얘기를 하면 큰일 나죠. 뭐 계속 이제 잘 자른 걸로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네. 백두산 밑에 그 삼지연이 삼지연. 그 제가 북한 방송 뭐 텔레비에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방송에 나왔죠. 위대한 그 네. 지금 국무위원 김정은 위원장이 네, 그런 식으로 호칭을 모양으로 하면서 지금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삼지연을. 그러니까 김일성은 백두산 주변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다. 그리고 그때 김정일이 거기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 3대 김정은도 그 근처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백두혈통에다 이런 이제 상징 그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원산에서 몰래 숨어 살았다는 말은 지금 절대로 할 수 없죠. 그리고 고영이가 네. 생모인 고영이가 제일동포 북송 제일교포 출신. 예, 그 얘기도 북한에서는 대놓고 지금 공개적으로는 말을 못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데 고향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다양한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고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이제 어떤 감정적인 이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동해안의 관광지 개발이 어떤 형식으로든 촉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북한 노동당의 경제 담당 그 부위원장인 오수용 그리고 외교 담당 이제 부위원장인 이수용 둘 다 수용이에요. 이수용, 오수용 그리고 인사 담당 옛날에 노동당 간부부장 했었죠. 김평해 이렇게 하고도 또 여기 이제 박정남 강원도당 위원장도 있지만 현송월까지 포함돼가지고 그 유람선 빌려가지고 하롱베이 관광한 거 보니까. 현송월이 아주 혼자서 좀 신이 났더라고요. 그 카메라 핸드폰 가지고 셀카도 찍고 네. 이러면서 즐겁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나름 그 관광지 하롱베이도 구경했고 또 하이퐁 베트남의 삼성전자 이런 빈 그룹인가요? 거기 공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렇게 그 해외에 나와가지고 베트남의 어떤 개혁 개방 지난 또 6월에 싱가포르에서는 또 싱가포르의 개발 상황을 보고 감명받았다. 앞으로 싱가포르를 많이 배우려고 그러는데 그때뿐이고 그 뒤에 정말 개혁 개방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 없는 거 왜 그러죠? 베트남의 개혁 개방이나 네. 중국의 개혁 개방이 똑같아요. 네. 배울 것도 중국에 그 먼데 가서 뭘 배운다 그래요? 그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도 보면서 현송월이며 따라가지 무슨 굉장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66시간 갔는데 노래 부르라고 데려간 거예요. 옛날 신교 왕들이 시간. 네, 왕들이 이건 김일성 때도 김정일 때도 무조건 데리고 다녔어요. 네. 얘가 무슨
미국 전문가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술 담당이라면서요. 그렇죠. 그 팀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책임자로. 수령이 심심하게 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노래 부르라고 데려간 거예요. 우린 이거 단칼에 답이 나와요. 이건 너무 그거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김정은하고는 좀 각별한 관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때도 그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장에서 현송월이 이제 김정은이 있는데도 술을 좀 많이 마셨죠. 네. 그래가지고 좀 이제 뭐 자기가 그만 마셔라. 마이크 뭐, 잡고 네. 뭐 나가서 노래하겠다고 이러니까 네. 김정은이가 그랬다 그러죠. 쟤 또 오늘 또 취했구만 이렇게 뭐 할 정도면 상당히 좀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왕실의 광대죠. 그래서 간단하게 통감. 그러니까 거기서 또 정상적인 정장 입은 딱 요원은 그렇게 못하죠.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또 약간 달리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은 뭐 현송월 하면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문화를 이제 그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담당하는 사람인데 문화는 바로 선전하고 연결되는 이제 훌륭한 수단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지난번 한국에 올 때는 이제 한국에는 그렇게 보냈을 수가 있고 이번에 베트남까지 따라간 거는 제가 쿠바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네. 쿠바에 가면 단순하게 뭐 좋은 경치에서 외국인들 모아놓고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낮이고 밤이고 공연을 해요. 쿠바는 이제 라틴 특유의 음악과 네. 춤이 있으니까 그게 훌륭한 관광 상품인데 북한도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키운 사람을 어떤 돈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뭐 리조트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명사심리에 가서 하루 종일 그 명사심리 모래만 보고 있을 겁니까? 저녁에는 이제 또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지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하고 결합하는 그런 걸 좀 이제 가서 보라고 데려갔는데 사실 베트남은 그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죠. 과연 뭘 보고 갔을지는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만. 평촌구역 안산동에 가면요. 네. 그 김정일 때 꾸려놓은 유곽 같은 게 쫙 있어요. 유곽? 예. 네. 근처에 교포들이랑 재미 교포들 오고 약간 유흥가? 유흥가처럼 유흥가처럼. 그 완전히 넓은 섬에다 그게 종사하는 모든 매니저형을 다 외국인이에요. 북한 사람을 안 써요. 그러니까 현송월이 그것도 별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가 우리 학교였어요. 아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북한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 김정은과 그 나머지 일행들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그 김정은의 뭐 우리가 유일 지배 체제라고 그러지만 그 한 명을 빼고는 나머지는 좀 거칠게 생각하면 다 노비구나. 허수아비죠. 네, 노비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여동생인 김여정까지도 뭐 잿더리 들고 네, 양손에 가가지고 이렇게 받쳐들고, 네.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그 동당역인가요? 베트남에 도착해가지고 김정은이 이제 나오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 우리가 보면 그렇게 실세라 그러는 뭐 김정은의 한동안 그 후견인이었던 이수용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나이도 상당히 있는 사람들이 그 김정은이 차에 탄 다음에 이제 서둘러서 타기 위해서 그 막 거의 뛰어가고 띵박질을 해가지고 가고 또 심지어 통역은 당연히 옆에 붙어 다녀야 되는데 뒤늦게 통역이 다가가지를 못해가지고 김정은이 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멀찌감치 네. 있다 달려오니라고 정말 저는 그 비탈근 발판 내려오다가 넘어지면 떨어지는 줄 어떡하나.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저 체제의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도 우리가 뭐 당연히 그걸 또 관찰하고 분석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특히 중국 난닝역에서 그 잠깐 뭐 기관차 교체를 위해서 그랬다는데 그 난닝역 플랫폼에 내려가지고 김정은이 이렇게 뭐 움직이고 일행들하고 움직이는 영상을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잿더리, 크리스탈 잿더리, 또 뭐 현송월, 또 뭐 김정은 위원장 또 피곤한지 눈도 뭐 비비고 이러는 어떻게 보면 그 앵글 밖의 어떤 모습들이 잡힌 거 아닙니까? 기획된 사전에 기획된 앵글 밖의 모습이 예. 잡혔죠. 뭐 여러 가지 그 예상이나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은 북한에서는 어떤 뭐 그 인민을 위해서 네.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갔다 왔다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번에 촬영당한 거는 그런 목적으로 공식 사진사가 그 앞에 찍은 게 아니고 거기에 와 있던 수많은 그 뭐 전 세계 기자들 중에 네. 일부가 이제 찍어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우연히 찍혔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그 65시간 기차 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뭐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건지 그 비행기로 지금 뭐 5시간, 6시간이면 가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저렇게 가야 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뭐 한간에는 지난번 그 중국 비행기 뭐를 타고 이제 가면서 보잉 747 빌려가지고 예, 그렇죠. 싱가포르에 갈 때 본인의 다양한 생체 정보가 노출됐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또 막기 위해서 추가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탔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떤 근거라기보다도 추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담배 꽁초도 안 버리고 재는 사실 DNA가 있을 수 없고요. 꽁초에는 침은 그건 뭐 아주 쉽게 그 분리 동정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걸 막기 위해서 했다는 그 주장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재라든지 이걸 란닝에 떨어뜨렸다고 해서 최고 지도자인데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와서 직접 그랬다는 걸 보면은 어떤 다양한 보안, 생체 정보 이런 것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제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장 대표님 특이한 거는 김정은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성냥으로 피더라고요. 뭐 고급 라이터나 이런 게 아니고 성냥으로 그어가지고 피는데 또 피고 나서 성냥을 끈 다음에 그 성냥 가게에 이렇게 넣더라고 휙 버리질 않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참 공중도덕의 밝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참 특이한 습관인 것 같아요. 성냥으로 담배 피는 거. 그거는 습관이라기보다 의도적 연출이라고 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냥을 거서 담배를 피고 그다음에 이 타고난 성냥개위를 다시 성냥 가방에 넣고 이게 김일성이 하던 짓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라디오로 하면 뭔가 좀 북한 사람들 사실 지금 대부분 라이터 쓰거든요. 담배 피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뭐랄까 할아버지의 모습을 좀 카피하는 것도 있고 또 라이터로 하면은 북한에서는 이 담배를 사색의 지팡이라고 하거든요. 사색의 지팡이. 뭔가 권유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하는 거죠. 참 어쨌든 그 특이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 김길선 기자님께 궁금한 거는 김정은이 왜 65시간 동안 열차를 탔습니까? 상당히 피곤해 보였거든요. 사실 얼굴도 좀 이렇게 부은 모습이었고 김여정이도 동당역에 내릴 때 보니까 사실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왜 그랬을까요?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순회가 엄청 그때 또 무슨 그렇게 대단한 신이라고 떠받드는 그게 비행기 너저런 거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경쟁력이 없어요. 북한에 지금 산메 1호고 나발이고 간에 그걸 타고 그래서 한번 빌렸지 않습니까? 또 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싱가포르 가면 싱가포르 정부가 다 체류비 내줘. 베트남까지 가서 거기서 체류비를 이렇게 무슨 처리받는 형인데 그래도 기차가 현 시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는 이렇게 고집스럽게 우리 할아버지처럼 간다 그거 풍기는 게 낫지. 낡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가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누가 알아요. 네, 이 얘기에 대해서도 이제 국제사회가 지금 김길선 기자님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기차로 간 게 과연 자의냐 타의냐. 그러니까 기차와 비행기를 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기차를 이용한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기차를 이용한 거냐. 이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만약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기차를 이용한 거라면 중국 전역을 이동하면서 세계적인 이목을 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려서 중국 수뇌부와 간단한 다과회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김정은이 과시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차의 동선을 북한에서는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탔다고 봐야 하거든요. 싱가포르 회담할 때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그 수령 전용 비행기가 그 거리를 날아갈 수 있을까? 이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냉정히 말하면 북한이 정상회담에 동원할 비행기
이것도 마련할 능력이 지금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 해석했습니다. 말씀이 옳아요. 그건 정확합니다. 비행기 타고 갈 거 없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최 기자님 이번에 사실 보면은 그 제일 좀 짭짤하게 이렇게 재미를 본 게 베트남인 것 같아요. 싱가포르도 물론 작년에 이제 회담을 유치해가지고 뭐 유치했다기보다 이제 낙점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했는데 싱가포르야 사실 늘 뭐 국제 회의가 열리고 이러는 데니까 그냥 또 뭐 조금 북미 정상회담이 역사적인 회담이 열렸다 이런 건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주 자기네들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 좀 한번 자기네들의 그 어떤 북미 회담장을 이렇게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엄청 한번 과시하는 기회는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의문의 일성을 한 국가가 있다면 베트남이다. 네.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지난번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가 뭐 원래 뭐 유명하고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만은 네. 전 세계에 더욱더 작고 부유하고 그리고 알찬 나라 그러면서 권위주의적 통치를 계속 하지만 경제적인 성취를 이룬 뭐 아주 독특한 나라로 이제 전 세계 광고를 한 셈이죠. 네. 지금 뭐 국내적으로는 그 싱가포르의 그 뭐 총리 집안 내분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이미지는 손상되지 않은 게 네. 이러한 이제 그 국가가 이제 해외 많이 뭐 당시 그 기회를 이용하는 것 포함해서 많이 이제 그 홍보를 했던 그런 그 후광이 있겠죠. 그런데 베트남도 같은 경우로 베트남 사실은 그 전 세계 상당수 사람이 베트남 전 이후의 베트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가 삼성전자 한 회사가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투자 1위 국가가 부동의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72년도에 미국보다 먼저 미국은 75년 했는데 72년에 베트남과 92년에 우리가 92년 베트남 수교. 92년에 수교를 하면서 네. 많은 자본이 갔죠. 중국은 개혁 개방할 때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전 세계 화교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네. 화교들 자본이 든든하죠. 근데 베트남은 해외 나간 사람들이 국내에 경제 개발을 위해 투자할 정도로 숫자도 많지 않고 자본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그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게 과거에 불행한 이제 전쟁의 역사가 있었던 우리 그리고 미국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이제 자본을 받아서 지금 이제 뭐 연평균 6.5% 정도의 경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베트남과 옛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남베트남 옛 수도인 사이공 호치민. 이름 지금 호치민으로 네. 바뀌었죠. 그 도시는 사진으로 봐서는 서방 도시인지 네. 모릅니다. 동남아의 어느 그 부유한 도시, 성장하는 도시보다 훨씬 더 크고 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높은 빌딩들이 자꾸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가장 평가를 잘 받는 사람들이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규제를 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이 직업에서는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런 노동자들이 많은 베트남에서 경제 성장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관광객 그리고 더 높은 국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베트남은 이번 정상회담을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베트남과 북한의 관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 사실은 뭐 예전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 어떤 그 서로 뭐 이렇게 미국 또 우리도 파병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항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싸웠고 또 김일성과 뭐 호치민의 그 어떤 전통적인 문제.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좀 단절된 느낌을 받았고 이번에 이제 좀 뭐 복원이랄까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다시 좀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북한하고 베트남이? 서로 이해관계가 없어요. 베트남하고 북한하고 관계 개선하려도 우선 너무 멀어요. 거리가요? 공통성은 딱 하나예요. 네 개가 있는 사회주의 국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데 김일성이하고 호치민이가 그렇게 관계 좋았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한번 이거 옛날 그거야 뭐 사회주의 국가 보면 다 껴안고 하는 거니까. 돌아가서 욕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외교지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좋은 친구라 그러면 그 진짜 친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국익이나 같아요. 뭐또 딱 사회주의 국가다. 북한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덕분에 북한이 많이 손해봤죠. 계속 림비료 원료를 제공해 주다가 80년대 말부터 점차적으로 줄였어요. 비료의 원료, 네, 핵심 비료의 원료, 네. 비료. 그러니까 그때부터 농사가 다 내려간 거예요. 땅이 다 못이가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왜 그러나 그러니까 돈을 제때 지불 안 해서 안 보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북한이 왜 종이가 그렇게 귀한 줄 알아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종이 그래도 이것보다 좋진 않아도 썼어요. 네. 앙산 폭파 사건 일으키고서 미얀마에서 들어가는 종이 원료가 딱 잘라진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종이는 왜 하래 그렇게 쓰는 거는 무슨 반역자라고 막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비료 말씀하시니까 베트남 쪽 얘기는 네. 이제 베트남이 북한의 인비료 인비료 그죠 그거. 제공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돈을 안 주니까 이 돈을 시장 가격으로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끼리의 우호 가격으로 예전에 산정해서 있었죠. 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북한이 주지 않아서 도이모이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아예 그때부터는 딱 끊어버렸다는 거죠. 86년 도이모이 그거 하는 데서는 이제 우리도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는 못하겠다 하고 독한 마음을 먹었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호 가격으로 달라. 그것도 안 주니까 그럼 시장 가격으로 달라. 더 못 주죠. 그러니까 그럼 아예 딱 끊어버린다. 이렇게 된 거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북한과 북베트남이죠. 북베트남과 이제 통일 베트남의 관계를 정리하면은 57년도에 북한에 이제 베트남의 호치민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58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그 기차를 타고 중국 광저우까지 가서 광저우에서 중국 비행기를 빌려서 하노이까지 가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64년에 한 번 더 방문했어요. 베트남을 2번을 간 거죠. 그런 다음에 북한 그 최고인민회의 결의를 통해 가지고 67년, 68년도에 북한 공군 조종사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공포 부대, 반항공 그리고 공병까지 파견을 했습니다. 베트남전에 파병을 한 셈이죠. 그래서 전사자도 나고 뭐 미군기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관계가 좋았죠. 그런데 통일된 베트남이 78년도에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일으킨 폴포트 정권을 그 침공을 해서 그때 이제 전복을 시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굉장히 뭐 그때 분노를 해서 79년도에 그 베트남을 공격해서 전쟁까지 났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북한은 당시에 친소와 친중 사이에서 뭐 그 줄다리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때 그 당시는 캄보디아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 편을 들어서 베트남과 이제 그 대사를 뭐 데리고 오는 등 사이가 안 좋았는데 92년도에 결정적으로 대한민국하고 베트남이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죠. 뭐 단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교류가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북한 조종사들이 그때 전사한 사람 14명이 지금 하노이 북동 쪽에 이제 박장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무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모든 유골을 다 데리고 가서 북한의 이제 조선인민군 뭐 열사묘라는데 거기다가 이제 다 별도 시설에서 묻어놨죠. 그러니까 유골을 파갈 정도면은 다시는 안 본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에 따라서 교류를 시작했고 이번이 하나의 물꼬를 트는 큰 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베트남은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서로 이제 그 뭐 나는 이제 보다 큰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지금 중국에 가서 하는 것도 미국에 가서 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도움을 뭐 받아서 경제 개발하는 형식을 보여주는 것도 약간 뭐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주끼리 서로 이제 뭐 도우면서 하는 형식으로 베트남의 노하우를 배우는 그 방식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78년, 79년 전쟁 말씀하셨는데 베트남이 78년에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79년에는 중국이 이제 베트남을 침공을 하죠. 이때 그 북한이 공개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철군하라는 권유를 합니다. 베트남에.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중국과의 전쟁도 그치라는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으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불쾌한 것이 78년에 캄보디아를 들어간 다음에 주력군들이 다 거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밀고 들어왔을 때는 병력이 부족해서 맞습니다. 병력이 10만인가 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민병대를 모집해서 네. 그 민병대가 결사항전을 해가지고 중국군을 몰아냅니다. 그러면서도 베트남은 캄보디아의 파병에 있던 병력을 철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으로서는 캄보디아도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인데 네. 북한이 캄보디아도 감나라 배나라, 중국과의 전쟁도 감나라 배나라 하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것은 국가적 자존심이 침해당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아직은 해소가 안 된 겁니다. 네. 베트남 사람들이 진짜 그런 거 되게 강하더라고요. 자존심, 독립성에 국가적 자존심이나. 뭐 네. 북한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북한의 주장은 과장된 게 있지만 베트남이야말로 정말 그 한 세기의 두 제국주의를 우리가 싸워 이겼다. 프랑스하고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겼다. 사실은 세 나라죠. 아, 그런가요? 79년 전쟁에서 중국하고 중국까지 중국하고 싸우기 때문에. 한번 했어요. 맞아요. 예. 반중 의식도 강한 것 같고요. 나름대로 그 지식인들 사이에. 그리고 그런 자부심이 되게 강한데 그거 건드렸다가는 이 순한 베트남 사람들이 매우 순해 보이는데 이제 그거는 네.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 문제가 이제 나오면은 그건 성역 같은 거죠. 자기네들이 어떤 자부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글을 쓰지만 한자를 사실상 조금씩 상당히 병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 베트남에 가면은 거기 문묘라든지 성균관이 다 있는데요. 네. 유교 시설. 네. 거기는 한자로 다 똑같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주요 인사들 이름 찾아보면 다 한자 이름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알파벳화해서 베트남 알파벳화해서 라틴 문자로 다 쓰고 있죠. 약간 불어 비슷한 그런 거죠? 불어에서 좀 이렇게 거기다가 어린- 또 거기 특이한 발음들이 있기 때문에 성조가 6개니까요. 네, 성조가 6개고 뭐 짧은 모음하고 그 긴 모음이 완전히 뜻이 달라서 네. 그 표시를 한다고 굉장히 좀 약간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걸 쓰죠. 좀 그 한자 문화권이 사실상 아니죠. 네.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배타적이고 뭔가 이제 민족 감정이 있는 그런 나라로 볼 수 있죠. 네. 어쨌든 뭐 이번 정상회담에 여러 가지 그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를 꼽으려면 그 28일 날 확대 정상회담을 이제 하기 전에 기자들하고 이렇게 특이하게 이제 일문일답을 네. 했죠. 김정은도 물론 일문일답을 했습니다만 뭐 김정은이 뭐 상당히 그 또 트럼프를 이렇게 치켜 세웠죠. 그 전날부터 뭐 통큰 결단이다 뭐 이렇게 트럼프를 또 치켜서 트럼프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띄워줬어요. 김정은 면전에서. 네. 네, 뭐 잠재력이 대단하다.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고 당신의 그 훌륭한 리더십 덕분에 이렇게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두 사람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엄청난 잠재력까지 참고 있던 김정은이가 당신의 훌륭한 리더십이니까 피식 좀 웃는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속마음이 나온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웃어버렸을까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서로 적국이고 서로 줄 게 없다는 거 다 알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잔치를 하는 거예요. 줄 게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줄 게 없으니 말밖에는 말로 없다. 네, 말잔치 말로 아무 말 대잔치라도 네, 하자 네. 이런 그런 이해관계 분위기군요.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요구하고 북한의 요구가 근본적으로 대립돼요. 네. 근데 앉았어요. 한다 하면서 지금 뭐 줄 게 없으니까 계속 네, 줄 게 없는 두 풀무질하는 정상의 만남. 또 만나고 나서 뒤에 가서는 또 다른 어떤 얘기를 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뭐 합의 수준 여러 가지와 관계없이 외교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만남 늘 자체로 성공해야 되는 이런 거고 아까 우리 최인택 기자님께서 실패한 정상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까 대기 중에 했더니 실패하면 전쟁이죠, 그죠?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정상회담이 무사히 끝났다는 것 자체가 예, 성공했다는 성공했다. 거죠. 그만큼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게 사실은 사전에 잘 조율돼 가지고 어떻게 세레모니 형태, 의례적인 어떤 절차 이런 건데 뭐 이번도 상당히 실무회담에서 이제 밀고 당기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멀고 또 김정은과 트럼프의 진짜 속마음, 속계산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이제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배나무 이사회 67회 우리 최인택 국제문제 기자님을 모셨고요. 또 김길성 기자님, 장원재 대표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 참조 부탁드립니다. 광고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